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치매에 걸려 자식도 못 알아보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82749. 그 숫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3년간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그 순간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혜입니다. 35살이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어요. 아니, 살아왔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32살이었던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았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봤지만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소개팅도 몇 번 나갔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큰 기대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이번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강력히 추천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배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마지못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민준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33살이고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격도 온화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민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민준 씨가 더 좋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진실되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면서도 효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라서 그런지 효자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를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석 달 정도 만나다가 민준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조금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이도 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께도 소개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 치매가 있다며 고생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치매가 어떤 병인지,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참석하셨는데 그날은 상태가 괜찮으셨어요. 저를 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모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신혼집은 민준 씨가 살던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퇴근 후에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셨어요. 저녁에 제가 모셔오고 식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반기셨고 착하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다른 어르신과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며 화를 내셨대요. 그날 저녁 민준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치매가 중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거라며 각오를 하라고 했어요. 요양원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시킨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함께 잘 모시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치매가 중기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미 결혼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며느리라고 대답했는데도 못 알아보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를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다니요. 치매라는 병이 정말 무섭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하셨어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드려도 이게 누가 해준 거냐며 의심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민준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출장이 잦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에 어머님 수발까지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졌어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지친 몸으로 집에 오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랍과 장롱을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뭔가를 찾으신다며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신 거였습니다. 정리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날 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시간을 늘릴 수 없냐고 물었어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난색을 표했어요. 비용 문제도 있고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결혼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부터 지쳐가고 있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결혼해서 강남에 산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민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민준이 누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민정 씨를 보고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누구냐며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나야. 민정이. 따님이세요. 제가 옆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정이는 어려서 학교 갔다며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수십 년 전 기억 속에 계신 것 같았어요. 민정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날 못 알아보네. 목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정 씨는 민준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매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귀찮은 짐을 떠넘기려는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를 시설에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누나가 돌봐야 하냐고 따졌어요. 본인도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돌보냐고요? 며느리 있잖아. 민정 씨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말을 이었어요. 자기는 도와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안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민정 씨 말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속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민정 씨가 돌아간 후 민준 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원래 성격이 좀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민정 씨가 들렀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얼굴만 보고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정 씨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오래된 서류 같았습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민정 씨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옛날 사진 좀 가져가려고. 그러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우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새벽 3시쯤 잠에서 깼는데 집안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급하게 민준 씨를 깨웠습니다. 둘이서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맨발인 채 서 계셨어요. 집에 가야 한다며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찾아가시려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밖으로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현관문에 보조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밤에도 마음 놓고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또 나가실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낮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 실수도 잦아졌어요. 상사한테 주의를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하고 시어머니 식사 도와드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는 바빴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출근도 많았어요. 집에 있을 때도 피곤하다며 방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일은 거의 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부엌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고생이 많구나.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폐를 많이 끼친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힘든 게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1시간쯤 지나자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당신이 누구냐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나왔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서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터라 불안했어요. 결국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권고사직 대상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한 달치 급여를 더 주겠다며 자진해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장까지 일탄이요. 민준 씨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병원비와 주간보호센터 비용까지 나가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집에서 어머니나 잘 돌보라고 했어요.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비용 때문에 끊었어요. 하루 24시간 시어머니와 함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혼자 못 하셨습니다. 숟가락질이 서툴러서 제가 떠먹여드려야 했어요. 씻기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거부하시면 달래가며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33인데 40처럼 보였어요. 웃을 일도 없었고 친구들도 다 멀어졌습니다. 민정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집안을 뒤지는 게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뭘 찾는 거냐고 물으니 그냥 엄마 물건 정리한다고 둘러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정 씨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흐려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끝내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째였어요. 시어머니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봄 민정 씨가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민수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한다며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만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차림새가 화려했어요. 명품 시계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인사도 대충 하고는 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민정 씨도 함께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참 후에 남매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냐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다고 대답했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냐며 다시 물었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동생분이 뭘 찾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요. 민준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 씨도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시어머니 방을 뒤졌어요. 서랍이고 옷장이고 다 열어봤습니다. 심지어 침대 밑까지 뒤지더군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민정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거냐고요. 민정 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 같은 거 본 적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돈 관리는 민준 씨가 하고 있었거든요. 민정 씨는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 주제에 거짓말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느리 주제라니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신우이한테 대들 수도 없었고 민준 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민정 씨와 민수 씨는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집에 들렀습니다. 번갈아 가며 왔어요. 올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심지어 제 방까지 들어와서 뒤지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더니 의심스럽다며 비아냥댔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누나와 남동생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미안하다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참으라고만 했어요. 형제들이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상해서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뭔가를 응시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수첩을 이불 밑에 숨기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꽤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지혜야.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신이 맑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야 해. 누구를 조심하라는 건지 물어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흐려지셨습니다. 눈빛이 초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놓으시며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누우셨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조심하라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를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면서 수첩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에 숨기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꿈을 꾼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 주 주말에 민정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서 민정 씨 부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안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민정 씨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얘기할 게 있다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정 씨 부부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는 나가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말 하시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그냥 그러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민준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대체 뭘 찾는 거냐고요?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재산이요? 네. 꽤 큰 금액이래. 하지만 어머니만 아는데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이 찾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렇다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왜 몰래 집을 뒤지는 걸까요? 민준 씨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결국 다들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거였어요. 3년 동안 저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정작 가족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만약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까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추셨어요. 은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뭔가 중얼거리셨어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숫자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182749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중요해 보였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에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숫자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전화번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비밀번호일까요? 하지만 뭐의 비밀번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더니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때 표정이 험악했어요. 여전히 찾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나가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만약 뭔가 숨기고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주제에 재산을 노리지 말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또 중요한 단서가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계실 때였어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지혜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한마디에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눈빛이 흐려지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것 같아 아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두 나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을 위해 힘을 모으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 3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신 거예요. 저는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치매에 뇌졸중까지 겹치면 위험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민준 씨는 바빠서 주말에만 왔습니다. 민정 씨와 민수 씨도 처음 이틀만 병문안 왔고 그 후로는 연락도 없었어요. 결국 간병은 또 제 몫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못 가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식사도 거의 못 하셨습니다. 미음을 만들어드려도 몇 숟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뒤척여드려야 했어요. 밤에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정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병문안을 온다더니 오자마자 시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대놓고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정 씨는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누이한테 대드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재산은 자식들 것이라며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3년 넘게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말다툼해봤자 제만 손해였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민정 씨는 그날 저녁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춰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화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민수 씨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방에 숨겨놨을 거라며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방은 안 된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며 소리쳤어요. 며느리 주제에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마침 민준 씨가 퇴근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민준 씨는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약하게 말려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한테 따졌습니다. 왜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 제대로 말리지 않냐고요. 민준 씨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형제들이니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이해하라고요? 3년 넘게 혼자 시어머니 모시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다 잃고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잠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요. 민정 씨가 와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무시했습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민정 씨는 민준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며 뭐라고 했나 봐요.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제게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가족들이 방을 뒤지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누나와 동생한테 미안하다며 열쇠를 달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3년 넘게 헌신했지만 아무도 제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식들 때문에 편히 계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제가 자세를 바꿔드리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지혜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거의 없으셨지만 꼭 쥐려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우리 지혜한테 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치매로 정신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애들이 못됐어. 엄마가 잘못 키운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혜만 힘들게 했다며 자책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3년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때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입술을 떨며 애쓰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은행. 시어머니가 겨우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또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힘이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왔어요. 은행이라는 단서를 얻었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숫자 18만 2749와 관련이 있을까요? 다음 날 민정 씨와 민수 씨가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했어요. 시어머니 재산 관리를 법적으로 자식들이 하겠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서명하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민수 씨가 화를 냈어요. 동생 주제에 재산 독차지하려고 하냐며 소리쳤습니다. 민정 씨도 합세했어요. 어머니 재산은 3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시더니 의식이 흐려지셨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시어머니를 실어 갔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래 못 가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민정 씨, 민수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왔어요. 하지만 슬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혈육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재산 걱정만 하다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정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만 중환자실 앞에 남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온다며 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남기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식이 거의 없으셨는데 눈빛이 또렷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어요. 가까이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거의 없으셨지만 필사적으로 쥐려고 애쓰셨습니다. 입술도 떨리고 계셨어요. 지혜야. 겨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감사해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씀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답답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제 손을 당기셨어요. 손바닥을 펴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손등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천천히 하나씩 숫자를 그리셨습니다. 1, 8, 2, 7, 4, 9. 제 손등에 6자리 숫자가 적혔습니다. 예전에 은행 앞에서 중얼거리시던 바로 그 숫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숫자를 다 쓰시고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보니 은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행이요? 시어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제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가셨어요. 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탁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놓으시며 눈을 감으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했어요. 이제 고지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했어요. 민정 씨와 민수 씨한테도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세 남매가 모두 도착했어요. 민정 씨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민준 씨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전 9시 47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을 확인했어요. 민준 씨가 울었습니다. 민정 씨도 소리내어 울었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빈소를 차렸어요.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주 옷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조문객들한테는 슬픈 척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민정 씨와 민수 씨가 민준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빈소 옆 작은 방에서 회의를 했어요. 저는 몰래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바로 집을 뒤져야 해.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통장이나 증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민정 씨도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할 거야?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 끝나면 이혼시켜. 어차피 필요 없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3년 넘게 헌신했는데요. 민준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조용히 있었습니다.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빈소로 돌아와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등에 적힌 숫자를 보았어요.
182-749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장례 기간 동안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일까요? 그렇다면 어느 은행일까요? 어떤 계좌일까요? 궁금했지만 함부로 알아볼 수 없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알고 지내던 분들이었어요. 모두들 좋은 분이었다며 애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모셨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정 씨가 그런 분들한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거 없냐고 물었어요. 통장이나 재산 관련해서요. 조문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걸 묻다니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셨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 간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재산 이야기만 하다니요. 정말 혈육이 맞나 싶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3년 넘게 함께 지낸 분이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안 계신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개고 이불을 갰어요. 그러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 적 있는 그 수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보고 계시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시어머니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혜에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50억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리고 그걸 제게 남기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편지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이 돈은 내 거야. 3년 동안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줬잖니. 내 자식들은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어. 재산만 노렸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진심으로 나를 모셔줬어.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치매에 걸리셨어도 자식들의 본심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헌신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는 182-749야. 내가 내 손에 적어준 숫자. 그걸로 찾아가면 돼. 모든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미리 준비해뒀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두셨다니요. 언제 그런 걸 하셨을까요? 수첩 마지막 장에 또 글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행복하게 살아. 내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 그 애들은 자격이 없어. 너만이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요. 3년간 힘들었던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보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씨와 민수 씨가 집에 온 거예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집을 뒤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정 씨가 들어왔어요. 뭐 하냐며 물었습니다. 정리하고 있다고 대답했더니 나가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정리할 거라며 밀어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민정 씨, 민수 씨와 함께 집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나 봅니다.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에 적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적어주신 주소였어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전철을 타고 갔어요.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50억이 있을까요? 혹시 시어머니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어요. 신분증을 건네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더니 VIP실로 안내했어요. 일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VIP실에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제 계좌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액 자산가시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점장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2,300만 원.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개설된 계좌였어요. 2년 전이면 시어머니 치매가 심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전 재산을 옮겨 놓으셨던 겁니다.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드신 계좌라고 했어요. 따님 명의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답니다. 단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계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비밀번호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한테 들킬까봐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도 그 숫자만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정말 인출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점장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제 돈이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 씨였어요. 어디 갔냐며 다그쳤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봤습니다. 저는 곧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점장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댁 식구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걸까요? 민준 씨는 제 남편인데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세 남매가 다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다들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민수 씨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산책 갔다 왔다고 했더니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달라고 했어요.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가방인데 왜 보여드려야 하냐고 했어요. 민정 씨는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누이한테 대들냐며 소리쳤어요. 뭔가 숨긴 거 있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민수 씨도 따져 물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거라며 다그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새 남매는 믿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가 제 방을 뒤지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놨을 거라며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몸으로 막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냥 보여줘. 숨길 게 없으면 괜찮잖아. 남편마저 그렇게 말하다니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마음대로 뒤지라고 했습니다. 세 남매가 제 방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뒤졌어요. 30분 넘게 온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첩은 제가 은행 가면서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그리고 가방은 제가 계속 들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지켰어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이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만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약하게 말려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민정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방을 놓으라며 힘을 줬어요.
저는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놓지 않았어요. 그때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갑, 핸드폰, 화장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은 없었어요. 어디 있어? 수첩 어디 숨겼어? 민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수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요? 아, 예전에 시어머니 방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그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수첩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민정 씨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위협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가지고 계시던 낡은 수첩 있잖아. 거기에 통장이랑 비밀번호 적혀 있을 거야. 민정 씨가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역시 그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할 때도 그런 건 없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민정 씨와 민수 씨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 지금 가족 재산 가로채려고 하는 거지? 민수 씨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우리 재산을 탐내냐고 소리쳤어요. 그 말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 재산, 재산. 맨날 재산 얘기만 하시네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3일도 안 됐는데 재산 이야기만 하시는 거 보기 좋으신가요? 저는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면서 당신들은 뭘 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도 안 비추면서 재산 찾으러만 왔잖아요. 민정 씨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아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아세요? 민준 씨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재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시어머니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서 죽고 나서 재산만 찾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민수 씨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민준 씨가 막았습니다. 둘이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민정 씨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 수첩 찾을 거야. 내가 숨겨놔도 반드시 찾아낼 거야. 협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세 남매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는 엉망이 된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한테도 실망했거든요. 당신도 똑같잖아요. 결국 재산이 중요하니까 가족들 편을 드는 거죠. 제 말에 민준 씨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제게 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려고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을 일부 인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장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점장은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일단 1억 원을 인출했어요. 당장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으로 분산시켰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이 생긴 거였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갔지만 다행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분이 부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을 방치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저는 3년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돌본 것, 직장을 그만둔 것, 시댁 식구들한테 당한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동안 민정 씨와 민수 씨가 보낸 협박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뒤지는 영상도 몰래 찍어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확인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며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라고 했어요.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요? 민준 씨와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3년간 지켜보니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괴롭혀도 제대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와 누나, 동생 편만 들었어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생각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니 민준 씨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봤습니다.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 씨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누나랑 동생이 너무 심했어. 내가 제대로 못 말렸어.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거든요. 3년간 쌓인 실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제 말에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3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협의 이혼 서류 받으실 거예요.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이야? 어머니 재산 찾았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역시 민준 씨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재산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를 붙잡으려는 것도 혹시 제가 재산을 알고 있을까봐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 봐요. 당신도 결국 재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 말에 민준 씨는 부정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며 카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민정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민수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 민정 씨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첩 찾았어? 민수 씨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숨기지 말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본 적도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정 씨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뭔가 줬을 거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저 제 손을 잡으시고 고맙다고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민수 씨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제 대답에 두 사람은 화가 났어요. 알았어. 그럼 집에서 나가.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필요 없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제 대답에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일 줄 몰랐나 봐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곧 서류 받으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와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뭐, 내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민정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민수 씨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나가. 빈털터리로 나가봐. 재산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3년 동안 고생한 게 억울하지 않아? 전혀 안 억울해요. 오히려 후련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 두 사람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 저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협의서를 보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그저 깨끗하게 갈라서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서명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 빨리 정리하라고 압박했나 봅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는 날 민정 씨가 왔습니다. 확인하려고 온 거였어요. 정말 나가는지 보려고 말이에요. 잘 가. 민정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빈털터리로 나가는 기분이 어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시원해요. 그리고 곧 누가 후회할지 두고 보세요. 무슨 소리야? 민정 씨가 의아해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깨끗한 곳이었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1억 원 중 일부를 썼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준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혹시 재산을 찾았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못 찾아서 화풀이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진실을 알려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은행을 다 뒤져봤는데 계좌가 하나도 없대.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민준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누나랑 동생이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매일 싸우고 나를 압박하고 있어.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미 남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혹시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서. 민준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준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 씨였어요. 민준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씨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뭐? 변호사가 뭐라고?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소리쳤어요. 전화를 끊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이 압류될 수도 있대. 아버지가 빚 보증을 서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야. 빚이 20억이 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아마 그래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으신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떡하지? 민준 씨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집까지 잃으면 우리 살 곳도 없어. 회사도 요즘 안 좋아서 월급도 제때 못 나오고 있어. 저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지혜야, 부탁이야.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저는 손을 뺐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저한테 매달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내가 필요해서 그래. 민준 씨가 부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민정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만났을 때 민정 씨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고 화장도 옅게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게 확실했습니다. 지혜야. 민정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라고만 불렀는데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저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정말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 엄마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니? 혹시 은행 이름이라도 말씀하셨다거나. 역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사과도 결국 재산을 찾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 대답에 민정 씨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민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정말 엄마 재산이 필요해. 그럼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잘하셨어야죠. 제 말에 민정 씨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을 때 민수 씨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국 사업이 망했대요. 투자했던 돈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빚까지 졌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형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반말로 함부로 대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작은 힌트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억 빚을 갚지 못해서였어요. 민정 씨도 강남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었대요.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어요. 세 남매는 절박해졌습니다. 매일 저한테 연락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어느 날 세 남매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말씀하신 게 있으면 알려줘.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 민정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며 매달렸어요. 민수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다며 사과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를 3년 동안 제대로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재산만 노렸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슬퍼하기는커녕 재산 찾기에만 혈안이 됐고요. 저를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하인처럼 부렸잖아요. 시어머니 간병은 다 저한테 떠넘기고 당신들은 편하게 지냈잖아요. 제 말에 세 남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인정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게 매달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요?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진실을 풀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입을 열자 세 남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주셨어요.
제 말에 세 남매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등에 숫자를 적어주셨어요. 6자리 숫자요. 그 순간 세 남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뭐냐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제가 숫자를 말하자 세 남매가 동시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비밀번호예요? 민정 씨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 말에 세 남매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 씨와 민수 씨도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이라고만 하셨거든요. 제 말에 세 남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은행 다 뒤지면 돼.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은행을 다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세 남매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재산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계좌가 이미 비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어요. 일주일 후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찾았다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그 은행을 찾았다고 했어요. 어느 은행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은행 이름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셨던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볼 거야.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랑 동생이랑 같이 갈 거야. 정말 고마워, 지혜야. 내 덕분에 살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오후쯤 민준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혜야, 당장 나와. 지금 은행 앞이야. 당장 와.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침착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민준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계좌 찾았어. 그런데 내 명의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50억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계속 소리쳤어요. 당장 와서 설명해. 이게 무슨 일이야? 1시간 후 저는 은행 앞으로 갔습니다. 세 남매가 다 와 있었어요. 얼굴들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민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재산을 내가 가로챘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당장 안으로 들어가서 돈 찾아내. 우리한테 줘야 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제 명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거짓말. 민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속인 거야. 치매 걸린 엄마를 이용해서 명의를 도용한 거지? 아니에요. 시어머님이 2년 전에 직접 만드신 계좌예요. 제 말에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준 씨가 은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나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민정 씨와 민수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2년 전에 시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만든 계좌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당시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었고요.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지점장이 당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예 도용이야.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신고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지점장도 말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님이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변호사도 동석했고요. 증인도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합법적이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 있어? 민정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대답했어요. 이미 인출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고객님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지점장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돈이 이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썼어?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억을 한 달 만에 다 썼냐고 소리쳤어요. 안 썼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세 남매가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줘야지.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엄마 재산이야. 우리 것이라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에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서 이건 내 거라고 하셨어요. 거짓말. 민정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며느리한테 줄 리가 없다고. 시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이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도, 저만 혼자 3년 동안 간병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고요. 우리도 바빴어. 민준 씨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면서요? 오셔도 재산 찾는 것밖에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세 남매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셔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전 재산을 옮겨 놓으셨어요. 당신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려고요. 민정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씨도 벽에 기댔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험악했어요.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 있었으니 유언이 무효야. 우리가 법적 상속인이니까 재산을 나눠야 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겠어. 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될 거예요. 시어머님이 치매 진단받기 전에 만든 계좌니까요. 완전히 합법이에요. 그리고 상속할 재산이 없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건 빚뿐이었잖아요. 20억 빚말이에요. 세 남매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으셨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해. 민정 씨가 흐느꼈습니다.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이럴 수 있어?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주제라고 하시면서 하인처럼 부렸잖아요. 시어머니 간병은 다 저한테 떠넘기고 당신들은 재산 찾기에만 열중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슬퍼하지 않고 통장부터 찾으셨고요. 그런 당신들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시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나눠달라고 했어요. 우리 정말 죽을 것 같다며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당신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을 지킬 거예요. 민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를 세뇌시킨 거야. 치매 걸린 엄마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챈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정 씨의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은행 직원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증거 있으면 고소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없을 거예요. 모든 게 합법적이니까요. 세 남매는 결국 은행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에게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세 남매가 길 건너편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민정 씨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셔온 거였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약속 지켰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어머님 뜻대로요. 그날 밤 민준 씨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지혜야, 정말 조금도 안 나눠줄 거야? 우리 정말 힘들어. 민준 씨가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시어머님 유언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이름은 감사라고 지었어요. 시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생전에 가장 행복해 보이던 모습이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분 혹시 김명숙 씨 아니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시어머님이셨어요. 아는 분이세요? 손님은 반가워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그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궁금했는데 돌아가셨구나. 목소리에 슬픔이 담겼어요. 저는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친딸처럼 아끼고 싶다고요. 자식들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며느리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제게 남기신 거였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 자식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대요. 엄마한테 손 벌리기만 했지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명숙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자식들이 돈만 밝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한테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를 지켜봐 오셨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본다는 걸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신 일인지 알게 됐거든요. 한편 시댁 식구들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연히 옛날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잘렸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했어요. 월급도 반토막 났다더군요. 민정 씨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남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했대요. 지금은 지방 소도시 빌라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사교육을 다 끊었다더군요. 민수 씨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외국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됐대요. 지금은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르바이트라니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재산만 노리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가끔 민준 씨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를 발견하지 못하게 숨었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요. 한 번은 민정 씨도 봤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더군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의미 있게 쓰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에 기부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요. 또 일부는 어려운 며느리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시댁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투자했습니다. 변호사와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어요. 40대 초반의 신사분이셨는데 항상 혼자 오셔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커피가 정말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분은 대학 교수셨습니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해드렸더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며 존경하셨어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청혼했습니다. 카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셨어요.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의무감이나 빚 때문이 아니라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그분의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신랑 측 하객석에는 시어머니 사진을 놓았습니다. 제 진짜 가족이셨으니까요. 피로 연장해서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끔 시어머니 묘소에 갑니다. 꽃을 가져다 드리고 안부를 여쭤요.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묘비 앞에서 말합니다.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는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도 배웠어요. 당장은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재산만 노리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돌봤고 그 진심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줬어요. 지금도 손등에 적힌 그 숫자를 잊지 못합니다. 18274구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 숫자는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제 헌신에 대한 보답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열쇠였어요. 카페 금고에는 시어머니가 주신 수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어봐요. 거기 적힌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지혜야, 행복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있단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면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아껴주셨던 것처럼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3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니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등에 적어준 비밀번호 18274구. 그 6자리 숫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0억이라는 돈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제 이야기가 그걸 증명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진심을 다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봅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에요. 어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행복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새로운 인생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가스토리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